캐나다 금리 인상 소식으로 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악재로 해석하기보다는 왜 금리를 올렸는지를 이해하는 게 투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쇼크를 먹은 거는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 중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되면서 미국도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3.8%를 넘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증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인 1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죠. 증시에도 충격을 주고 시장에서 위기다. 앞으로 미국도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증시가 흔들리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어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하락한다라 생각하진 않아요. 캐나다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고 증시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캐나다 금리 인상 뉴스는 하나의 이유였던 거예요. 나머지 이유들이 합쳐지면서 어제 하락을 만들었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그저께 기세를 이어서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캐나다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거나 말거나 밀어 올렸어요. 살짝 과열된 기미도 보여줬습니다. 과열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라고 하는데 오늘 딱히 호재가 없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많이 올랐으니까 그 기세를 이어서 그냥 올라갈 때 실적이라든가 어떤 호재도 없이 그냥 기세 때문에 밀고 올라갈 때가 저는 약간 과열의 징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과열이 되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밀고 내릴 때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열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계속 이렇게 밀고 들어갔다는 거는 누군가가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스르르르 밀려 내려가죠. 이제 다음 이벤트가 호재냐 악재냐에 따라서 기세가 한풀 꺾이느냐 다시 살아나느냐의 차이가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나의 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공매도를 쳤던 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기관들은 힘이 없겠지만 대형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쳤던 것들 쇼커버링을 싸게 치고 나와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보면은 중간에 조정장이 계속 나와요. 중간 조정장을 만든 다음에 그때 커버링 쳐가지고 이제 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빠져나오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조정장이야 차익 실현이야 이러는 게 개인의 물량이 아니라 규모가 큰 기관들의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증시를 보면은 3월 10일날 나스닥 100 지수가 11,830이었어요. 딱 두 달 만에 나스닥 지수가 2,5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세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좋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유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세로 두 달 더 오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는 17,000원저리까지 갑니다. 증시가 가장 좋았던 시절에 지수 최고점으로 돌아가요. 상승장은 좋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지금의 환경을 둘러보면은 유동성도 저번처럼 늘지 못하고 금리는 높고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 기세로 한 번에 17K를 가는 게 더 위험하다라 봐요. 그렇게 되면은 과열이 되니까 얼마 못 가서 급락을 하겠죠. 근데 이렇지 않고 조정을 해주면서 손바뀜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상승장 중간중간에 조정장을 한 번씩 해주면 손바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1,000에서 산 사람들이 14,000에 팔고 나왔어요. 그럼 14,000에 진입한 세력들은 15,000이나 16,000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매수자가 점점 평단가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과열을 끊어주는 악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때를 빌미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차익 매물이 나왔으니까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이 약세장 랠리냐 강세장이 맞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간중간 조정장은 계속 오겠지만 길게 보면은 강세장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랠리는 나중에 내년이 돼보거나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몰라요. 시간 지나봐야 알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때 샀어야지 이때 팔았어야지 순수를 두기 좋죠. 하지만 미래의 고점, 미래의 저점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래에 있는 불안감들을 내가 다 가지고 지금의 가격에서 사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할인이 된 거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면 지금 주가는 프리미엄이 얹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세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이 약세장 랠리라고 하더라도 8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상승했으면은 이거는 약세장 랠리라고 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과거에 가장 길었던 약세장 랠리를 보면요 1929년 경제대공황 때 5개월짜리 약세장 랠리가 있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때 6개월짜리 랠리가 있었고 가장 길었던 게 1938년에 7개월짜리 약세장 랠리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약세장 랠리는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긴 약세장 랠리라고 판단해서 숏을 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전설적인 확률이 나올 리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약세장 랠리를 배제한 다음에 강세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라면은 확률적으로 강세장에 베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캐나다가 금리 올리는 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금리를 올리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이 인플레가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잡히겠죠. 그리고 부채이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급매물이 나오고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나오고 뉴스에서 나쁜 소식들로 도배가 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반도체 같은 업종들은 타격을 받고 재고가 쌓이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미래의 신규 고용과 GDP 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2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통은 금리를 서서히 올려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을 만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를 굉장히 압축시켜 버렸어요. 이번 금리 인상만 보고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증시에 무조건 악재야 이렇게 판단할 거고, 다음번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악재라고 판단하고 매도를 칠 겁니다. 인플레가 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봐야 돼요. 인플레가 벌어지는 이유는 유동성이 많거나 경기가 좋거나 고용이 좋거나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동시에 발생해요. 지금 유동성 경기는 제외하고 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죽지 않죠. 경기도 침체냐? 그렇지도 않아요. 유동성을 많이 줄였냐? 막상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당연히 죽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원자재 가격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곡물가도 떨어졌고 부동산과 임금이 안 떨어졌을 뿐이지 상품 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상품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좋다. 오히려 미국의 신규 직장 수가 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고요. 고용이 늘어나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고용이 좋으면 주거용 부동산도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버티면 경기가 깊은 침체로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침체를 겪지 않고 경기 회복 구면으로 들어가던가 약한 침체만 겪고 경기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예상 때문에 증시가 선반영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인플레라는 거죠. 깊은 침체가 있지 않는 한은 인플레를 잡기는 어려워요. 보통은 이 타이밍에 고용이 박살나면서 경기가 깊은 침체로 들어가죠. 연준은 물가가 잡혔으니까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증시는 시간을 두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그런데 고용이 좋아서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물가도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고용도 좋고 경기도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물가 상승이 심하지도 않아요. 애매한 고물가로 인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인데 이게 과거 패턴으로는 겪어보지 않은 뉴노멀 상태가 된 겁니다. 작년에 파월과 월가도 이런 뉴노멀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노멀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돼요. 고물가 고금리에서 고용이 좋은 상황, 금리는 높게 가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연 2%로 맞춰야 된다는 전략은 근거가 없어요. 과거에 폴 볼커 시절에는 연 3%였었습니다. 지금은 버냉키 시절보다 폴 볼커의 시절에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 3%로 바로 하긴 어려울 거고 연 2.5% 정도로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이게 제가 보는 하반기 또는 내년에 나올 호재입니다. 그러면 현재 4.9%인 CPI는 내년 상반기쯤에 2.5%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이게 6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용과 경기,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금리를 서서히 인하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반년 이상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가 인상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요,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기저효과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표 중심이잖아요. 과거로 인한 기저효과보다는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오른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물가가 잡히고 금리를 인하한다라 그러면은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내년 상반기에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되고 선거를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은 바이든 재선이 유력해지겠죠. 여기에 월가의 계산법, 미디어의 이권이 합쳐지면은 내년 대선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만약 하반기에 침체가 깊게 오고 시장이 무너진다면은 내년에 트럼프의 인기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이제 정치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에 돌입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부터는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